근데 또 몰리면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실 또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 우리 혜택을.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할 거라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시끄럽네요. 네, 집값 올라간다는 뉴스에 이어서 네. 다양한 대출 규제 이제 시작됐다고 어제부터 발표가 났고 오늘 아침부터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규강의 단톡방에서 네. 수강생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안 찍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부터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예견이 됐었죠. 빠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정부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제 지역으로 묶든 대출 규제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계속 붙는 이 수요를 억제시키는 어떤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카드로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규제 지역을 더 확장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금융권에서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담대 6억까지만 실거주 의무도 수도권 대출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부동산이 수도권처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지방은 규제를 할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번 규제는 수도권을 겨냥한 규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담대는 6억까지 최대 6억까지 해주겠다라는 게 큰 골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총 관리 목표 가계대출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규제는 가계대출입니다. 6월 2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담대 한도 제한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신고 의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일지라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골자는 이제 6억 주담대 받을 때 실거주 의무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만 실거주 의무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뭐 월세 세팅을 하건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무조건 6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을 사서 입주할 사람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수도권에서만 그렇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월세 세팅을 하건 전세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갚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기사 자체가 좀 요약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LTV DSR을 모두 여전히 고려를 합니다. DSR은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 3단계를 다 고려해서도 6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LTV DSR을 고려했는데 6억 한도가 안 나와 둘 중에 하나에서라도 막히면 6억이 아니라 뭐 5억 4억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최대 6억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주택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대출 일괄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고 LTV 한도가 있어도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예전에는 80%였던 거를 7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담대일지라도 실거주를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런 약정은 없었는데 지금은 6개월 내 입주하는 의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도권 안에서요. 그리고 후순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그 대출 기간 40년 50년인 상품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DSR을 좀 더 넉넉히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DSR에서 계산할 때 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연수가 길면 길수록 DSR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일괄 30년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용대출 받을 때 원래 연봉의 2배수 3배수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연봉이 1억이신 분들 뭐 연봉이 5천이신 분들은 신용대출을 뭐 1억 또는 2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연봉만큼만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5천이신 분은 5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택을 살 때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와서 막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거를 일체 좀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즉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그걸로 이제 매매 잔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수도권에서는. 일곱 번째는 이제 전세대출 보증 비율 집을 매수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이 자기 자금으로 더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수도권에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으실 때는
원래 2억 3억까지 해줬었는데 6월 28일부터 최대 1억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를. 그렇다면 이번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경장희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수도권에서의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70% 80%까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 30%의 자본만으로 또는 그 돈마저도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주택을 막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6억 이상,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6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그것도 타이트하거든요. 집값 자체가 대부분 집값이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들은 10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6억이다 보면은 그 이상으로는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즉 1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자기 자본이 이제 9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이 넉넉지 않은 분들은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불타오르는 이 부동산 분위기를 일부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또한 풍선 효과로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진 않았지만 이것도 결국 규제 지역과 거의 동일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도권 안에서 6억에 대한 대출 한도를 걸어놓고 실거주 의무도 넣어놓고 하면은 이제 수도권 밖에서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보이는 거죠. 수도권에 집을 살려던 분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 쪽에 집을 또 많이 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수도권만 벗어나면은 거기는 70% 80% 여전히 나오고 실거주 의무도 여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거면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전국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진짜 수요가 확 줄어들 텐데 수도권만 이렇게 묶는다면 수도권 밖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수도권과 밀접해 있는 지방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친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도권에 붙어있는 지방 쪽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풍선 효과네요. 누르면 다른 데가 부푸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풍선 효과라는 게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가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럼 나는 빨리 가서 거기를 미리 선점해야겠다 하고 또 가서 사고 그러면 또 거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거기를 묶으면 또 그 주변이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규제라는 거는 사실 특정 지역, 특정 사람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네. 경락 잔금 대출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가장 불안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매 투자하는 데도 이번 대출 규제가 지장이 있을까요? 지금 규제하는 것들은 가계 대출이지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실거주 의무나 LTV 규제 그리고 DSR 규제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어떤 이제 사업자 대출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어요. 우리 지금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주택자이시고 이 다주택자분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활용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에서 여전히 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었어요. 즉 규제가 없다는 거죠. 사업자 대출은.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게 바뀔진 모르지만 지금 나온 거는 가계 대출에 한정해서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자 대출은 실거주 의무도 없고 LTV 70% 또는 80%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보통 80% 정도는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거 받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자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어쨌든 수도권 한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 경매 투자를 지방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나중에 지방까지 규제가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소식을 또 전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또 바뀌는지 소식을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계대출이랑 사업자 대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나라는 명의자 주체로 받는 거다. 개인 명의로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출이 잡히는 어떤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자 대출, 신용대출,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고 사업자 대출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대출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로 규제를 하는 건 가계대출이고 이 사업자 대출은 지금 많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대출들 있죠. 소상공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상공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사업자로 끌어와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매사업자라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그 매매사업자는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업자들한테 해주는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인 거죠. 왜? 그 사람은 그게 업이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팔아야 되는 물품이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게 사업자 대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앞에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즉 지금 수도권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6억 이상 대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이거를 사놓고 뭔가 보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가계대출 받았을 때 그런 거고요. 사업자 대출에 아직 그런 대출 조건이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사업자 대출엔. 그래서 내가 갖고 입주하실 게 아니면 이제는 가계대출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무주택
무주택자셔도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이 실거주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거든요. 우린 투자자를 상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어떻게 내 집은 따로 있고 투자 용도로 이걸 사고 파는 건데 어떻게 실거주를 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의 매력이 더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뭐야,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나니까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로 다 몰리네 해서 또 규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매로 몰리겠어요. 수도권 네. 분양 아파트는 더더욱. 근데 또 몰리면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실 또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 우리 혜택을.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할 거라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사업자가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사업자 매출이 아예 없는데도 가능하냐라는 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사업자 대출 받을 때 매출도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대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매출이나 어떤 실적이 없으셔도 사업자 대출로 해서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사업장에 매출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소득을 대체해서 봐요. 근데 그 대표자의 소득 수준을 가계대출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게 봅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이라는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얼마만큼의 대출이 있는지 이런 거는 안 보고요. 새로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 이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 2억짜리 뭐 3억짜리 그런 소액 물건들이잖아요. 그 이하 물건들인데 그거의 대출 이자는 보통 한 50만원 6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50만원 60만원 정도의 내 월 소득만 있으면 돼요. 월급이건 아니면 뭐 카드 사용이건 건강보험료를 내건 아니면 월세 받는 게 있건 그 어떤 방식으로도 대체해서 소득 증빙이 가능해요. 근데 가계대출은 어떻죠? 그런 것들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보통 이제 월급으로 찍힌 것만 인정을 해줘요. 사업자는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소득을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비용 인정되는 폭도 개인으로 집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배워서 매매 사업자를 내는 거죠. 이걸 냈을 때 2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뭐 특별한 다른 점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가계대출을 받지 않거든요. 전 이미 이 규제가 시작되기 훨씬 몇 년 전부터 가계대출이 이미 안 나오던 사람이라, 가계대출을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고 이런 게 저나 우리 경매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경매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주택자분들 또는 1주택자 이하이신 분들은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게 불리해진 상황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경매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경매는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는데,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 한두 번의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사업자 대출로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또는 다주택자분들한테는 거의 뭐 똑같은 거죠. 안 나오는 거는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네. 사실 불안하시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정규 강의 내에는 대출 1대1 상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출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4주차 2교시에 저희 이은혜 실장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DSR이 뭐고 LTV가 뭐고 대출에 관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리치스쿨이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거는 개개인이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면 얼마가 나오냐, 가계대출로 받는 게 좋냐 사업자 대출로 받는 게 좋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어떤 용어 공부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가용 자금이 얼마고 내 소득이 얼마고 이것들을 저희 리치스쿨에 미리 제출을 하시고 그걸 근거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실지 상담을 받는 겁니다. 2교시 1시간 반 정도는 설문 주신 거를 토대로 대중적으로 이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듣는 것도 되게 큰 대출에서 공부가 되거든요. 아, 저런 사람도 대출이 나오는구나. 나보다 소득이 훨씬 적으신데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오시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장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 시간이 끝났음에도 비공개로 1대1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시면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대출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진짜 대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생분들이 대출에 대한 저희 특강을 들으시고 대출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기 때문에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 확신이 안 드는 거.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상담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는 방법도 모르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한정된 투자금 안에서 얼마짜리 물건을 봐야 되는지도 확신이 안 서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드리면서 얻는 투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적다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깨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대출실장님, 세무사님, 법무사님 다 붙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고 입찰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도 뭐 15개, 20개 이상씩 낙찰 사례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경매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서 네. 또 원데이 특강하고 정규 강의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지 아,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를 2시간 반 정도로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정규 강의에서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그러니까 경매로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리치스쿨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지 소개를 듣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정은 7월 27일 일요일 13시부터 15시 반까지로 잡았습니다. 일단 장소는 저희 리치스쿨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리치스쿨 바로 도보 한 3분 거리에 있는 더 큰 강의장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낮 시간이니까 제 강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오프라인에 오셔서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해드리는지, 우리 리치스쿨에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어떤 성과들을 만들고 계신지, 실제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어떤 절차대로 이제 경매 투자해서 낙찰 매도까지 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사례만 설명 쭉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듣고 실제로 입찰까지 할 수 있게 제가 좀 교육 구성을 했으니까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멘토분님들 한 4분 정도 섭외를 했는데 멘토님들과 또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교육을 듣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남아서 더 대화를 하고 싶다, 교육을 들으신 분들, 성과가 좋으신 분들이랑 또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여유를 더 잡으셔가지고 그때 7월 27일 날 상담을 받고 여러가지 또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 받아가시면은 그래도 이 강의료 5만 원은 충분히 원가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원데이 특강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저가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노쇼 방지를 위해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소정의 금액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 무료 혜택들을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5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을 겁니다. 편하게 오셔서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는 게 좀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저희 수강료가 좀 진입 장벽이 있으셨던 분들 한번 오셔서 맛보기로 한번 들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또 저희 리치스쿨에 조회수 특히 인기스타 저보다 조회수 훨씬 잘 나오는 리치스쿨의 대출 실장님 이은혜 실장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 실장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 계실 네. 거니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락잔금 대출 일한 지가 20년째 됐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많이 해주세요. 요즘 네. 새로운 정책, 대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네. 굉장히 제가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거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전화 올 때마다. 가계대출 전입 조건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수도권에서만 이제 전입 조건이 해당이 되고 사업자 대출은 전입 조건은 없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가계대출을 이렇게 조이니까 사업자 대출로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쪽으로 이제 대출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사업자만 있어서만은 안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업자 대출은 대출 이자 낼 여력 정도만 있으면 네. 됐는데 이젠 그거보다 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몇 배수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또 얼마라고 딱 얘기하는 건 그런데 예전에는 사업자가 내면 네. 뭐 카드 조금만 써도 이제 해줬는데 기존에 이제 대출 받았던 분들이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대출에다가 지금 현재 카드 실적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좀 승인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네 채 낙찰받고 네. 승인을 이제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뭔가 까다롭게 마지막 네 번째 거 볼 때는 이번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네, 까다롭게. 그래도 이은혜 실장님께서 또 힘을 써주셔가지고 무탈하게 맞아. 잔금을 다 쳤는데 조금 위험했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은 좀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계속 입찰을 하려다가 오늘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뭐 상품마다 또 이게 다를 거니까 그것들을 잘 미리 알아보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이번 규제에서 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크게 바뀐 거는 네. 예전에는 이제 전입 조건이 없었는데 전입 조건을 해야 되니까 이 점이 좀 힘드실 거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사업자 대출은 네. 전입 조건은 없는 거죠? 없어요. 수도권이요. 예,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전입은 해야 되는 건 이제 정해졌어요. 아, 예. 가계 대출일 네, 때. 가계 대출일 때. 네, 우리 댓글 하나 달린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계 대출이건 사업자 대출이건 결국 개인 대출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럼 잘못된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개인으로 받긴 하셨는데 대출 네. 자체를 사업자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 전입조건이 안 들어가는 거고 가계 대출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전입조건이 무조건인 거죠. 또 하나 네. 지금 규제에서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네. 6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업자 대출은 6억 이상도 대출이 나옵니까?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금액을 딱 네.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은행마다 한도가 뭐 6억인데 5억인데 7억인데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교육생들은 뭐 6억 이상짜리를 입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입찰을 네. 하시면 좋겠고. 그 사업자 대출 받아도 전월세 넣는 거는 상관이 아예 없어요? 놓을 수는 있죠. 네.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타하냐 그거 하냐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조건이 바뀌게 되면 이거를 지금 사업자로 할 때 자금 용도 증빙 안 했는데요. 용도 증빙 들어갔어요. 이제 사업자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 네. 계획서처럼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빡세졌어요. 근데 그 증빙을 어느 정도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하면 되나 아니면 실제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를 내가 입증해야 되나?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 용도 증빙이라는 게 내가 이 집을 통해서 뭐 세를 주고 있다 아니면 매매로 할 거다 이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게 사업자 대출을 나가니까 이 사업자를 특히 매매 사업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전자상거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 사업 계획서를 네. 조금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예전 대출 받듯이 그냥 사업자 대출을 그냥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점점 약간 쪼여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느껴져요. 근데 조건 바뀌고 나서 손님들이 계속 나올까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 애매하게 대출 어느 정도 다 빼신 분들이 물어보니까 저희가 들어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딱 지금 은행에서 정확하게 이제 뭔가 이거다. 예, 이게 이거다. 없으니까. 이걸 내려주면 되는데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만 나왔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일단은 사업자 대출은 뭐 특별히 규제는 없지만 이게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해질 거다. 좀 타이트해질 거다. 저희가 이제 느끼는데 거의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작다 보니까 네. 불안하니까. 맞아요. 저희한테 확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확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부동산도 거래된 사례들이 있어야 이게 네. 가격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도 대출 지금 규제가 시작되고 나간 것들 기준으로 말씀을 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몇 네.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정확한 딱 칼같이 나눠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번 규제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봤고 일단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기준으로 좀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가계대출 기준에서는 경매도 똑같이 적용을 다 받는 거고 경매나 일반이나 똑같은데 손님들 질문이 뭐냐면 경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해당이 되나 이 질문도 많았어요. 조건이 바뀌면 일반이나 경매나 조건은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예. 결국 경매 대출도 주택 담보 대출, 개인 네. 주택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큰 골자는 똑같으나 네.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분들이 주신 질문을 제가 이제 취합을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대출 규제 일단 가계 대출만 해당되는 걸로 일단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2주택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가계 대출은 하기 좀 힘들고요. 2주택 이상이면 사업자 대출로 계획 잡으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사업자 대출. 그 연결한 질문이 이게 지방도 포함해서인지인데 지방은 전혀 아니죠. 지방은 전혀 아니고요. 네. 수도권만. 수도권이 인천까지? 인천, 서울, 경기. 공시지가 1억 이하 요거는 뭐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이냐 아니면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냐. 지역이냐 네. 이거지 네. 공시지가 뭐 2억 이하 1억 이하는 대출과는 상관없어요. 예,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총액이 얼마 이상일 때가 원활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적으면 대출이 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은행에서 먼저도 금액 네. 작은 것들을 해줬는데 지금은 물건 좀 작은 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낙찰 받기 전에 이거를 질문하시면 감정가가 그래도 1억은 넘어야 돼요. 낙찰가 뭐 4천, 5천 이런 건 안 되고 대출금으로 했을 때 한 6천, 7천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딱 대출금 기준으로 말씀 대출금 주시는 게 기준으로요. 6천, 7천.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6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낙찰받은 물건을 지금 가계대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7월에 새로 수도권 물건을 낙찰받아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6월에 받은 건 가계대출, 7월에 받은 거는 수도권에 받은 건 사업자 대출.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DSR을 계산하지 않고 가계대출과 별개로 받을 수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사업자하고 개인하고는 별개로 갈 수 있어요. 가계대출 받을 때는 기존에 대출이 있는 거랑 소득 대비해서 DSR을 따질 거고,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보지만 상환 능력을 봐서 그게 적합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면 부결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가계대출이 이미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보이니까 네. 아마도 이거를 받으셨을 정도면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대출을 받을 정도 여력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추측은 그렇게 하는데, 가계대출할 때 어느 정도의 그 부분만 딱 맞춰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이 작아서. 네. 이분은 소득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7월에 수도권 물건 낙찰 받을 때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졸업생이시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연락 드리셔가지고 확인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좀 별개로 볼 수 있으나 결국 소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으면 또 이게 부결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고 작년 카드 사용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은 건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물어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카드 사용을 얼마 했는지, 무직이 얼마나 됐는지 이 기간이나 이런 걸 주셔야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예전까지는 막연하게 이제 카드 얼마 쓴다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답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카드 실적도 좀 확인해 보시고, 서류상으로 천상 입찰하실 분들은 카드 실적 이거 띄워보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용 금액을 확인해 가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저희도 말씀 못 드려요. 우리 수업 때 연습을 다 하니까 연습한 대로 다시 한번 실장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실장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 기준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가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 추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전히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못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은 카드 사용을 뭐 얼마까지 봐주겠다. 보통 카드를 한 1,500에서 2,000 정도 쓰면 연봉을 한 3,000에서 4,000 정도로 봐주기 때문에 네. 가능한데, 여기다가 카드 실적만 있는데 신용대출이나 마통이나 이런 게 또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대출도 예, 대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업자 대출 받을 때도 기존 대출을 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안 보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보다 보니까 가계대출도 좀 확인해야 되고요. 사업자 대출도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카드도 얼마 쓰는지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니까 손님들은 저희한테 100%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답을 드렸어요. 나중에 했는데 안 됐어요. 등급이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뭐 연체 이력이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우수가 막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낙찰을 받고 한 거를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도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일단은 본인들 상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불안해서 입찰하려던 것도 대출이 안 나올까봐 망설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꼭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조건이 안 맞아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결국은 또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이게 나가는 건데 어렵네요. 현재 1가구 2주택 2개의 주택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고요. 대출 규제로 1억 이하 그리고 지방 2억 이하 경매권 낙찰받아도 문제 없냐고 물어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 얼마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계대출은 수도권의 공시지가 1억이라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죠. 지방 2억짜리는 요거는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볼 땐 지방으로도 가계대출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수도권이 이제 못 받게 그 전입 조건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뭐 공시지가랑 상관없이 지금 이거랑 세금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취득세에서 빼주는 거지 주택수에 다 들어가니까, 이거 수도권은 지금 이미 2주택이시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업자 대출 쪽으로 알아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지방은 그런 뭐 전입 요건이나 유거 규제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게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작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는 무직이라고 하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 증빙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마 전세 대출 지금 받아가지고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이거 똑같은 거 물어보셨습니다. DSR 전월세 대출도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에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한지랑 비율을 물어보셨네요. 소득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뭐 전월세에서도 뭐 전세금, 월세금 그 보증금에 대한 DSR이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DSR을 따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정이 될 수 있어서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낙찰가액 80, 감정가액 70 요 기준으로 표중의 작은 금액.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도 지역별로 해서 이제 80%까지 해줬잖아요. 이번에 이제 생애 최초에서 80% 해주는 거는 이제 중단돼가지고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든 뭐든 감정의 70% 다 묶이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10% 낮췄더라고요. 그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쪼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제 이러다가 사업자 대출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저희도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 상태에서 사업자 대출을 막아버리면 저희 생각에는 물건이 더 쏟아지지 않을까. 더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P2P 대출이 또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많죠. 고금리 대출이어도 빨리 받아야 되는 분은 뭐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지금 여기 수강생들도 좀 불안하면서 연락을 주신 게 뭐냐면 네. 6월 27일까지 네. 받은 것까지는 기존대로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입에 대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거 전입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시고 네. 잠을 못 잤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 네, 전입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카톡 네. 했더니 진작에 연락을 네. 할 걸 그랬다고. 기존에 자서 한 분들까지는 괜찮은 거죠? 안 했어도 지금 했어도. 현재는 6월 27일까지 낙찰권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 바뀌기 전 거로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빨리 해놔야지 네. 은행에서도 갑자기 얘기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정책이 나오면 뭐 한 달 동안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뭐 내일부터 시행 이래버리니까 예전에는 뭐 준비 기간을 좀 줬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타이트한 부분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 사업자도 안 나오고 가계대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지금 P2P 시장은 어때요? 저도 실장님을 통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법무사님 중개로 부동산 중개 거래랑 비슷해요. 법무사님이 중개를 하시고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입금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조용 오게 되면 P2P 시장도 좀 살아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가잖아요. 네. 가니까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저는 뭘 기억하냐면 실장님을 통해서 받았을 시점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없던 시점이에요. 가계대출 안 나오면 그냥 P2P 가는 거였어 그때는. 중간다리에 지금 사업자 대출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어쨌든 생긴 지 한 2년 정도 열린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이게 너무 사람들이 당연해지니까 뭐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원래 사실 이거는 제가 했을 땐 없었던 거여가지고 사실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신 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좀 앞에 중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락잔금 대출도 전입 의무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가면은 전입 의무는 수도권에 여전히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분의 입장은 그거예요. 자기가 낙찰받은 물건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채무자를 6개월 동안 못 내보내면 내가 6개월 안에 전입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셨는데 근데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 거잖아요. 네. 전입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그분 등본에다가 지금 네. 소유자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등본으로 따로 전입이 돼 있고 그쵸. 하는 거라서 그건 전입은 여러 명이 할 수 예,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소유자가 아니면 전입이 들어가면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동사무소에도 연락이 오니까 네. 내 소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채무자 있는 상태에서 전입을 하시면 해도 상관이 없죠. 네, 예. 전혀 문제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아요 순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입니다. 저 오늘 낙찰권 대출 상담 받는데 사업자 대출도 DSR 보던데 DSR을 보는 게 맞아요? DSR보다는 상환 능력, 상환 능력. 능력이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DSR은 1 더하기 1은 2가 딱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상환 능력은 정답이 아니라 이자 낼 수 있는 여력을 보는 거니까 DSR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기존에 가계대출이 있으면 합산해서 DSR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DSR을 본다가 아니라 그 가계대출을 내고도 이자 상환을 낼 수 있느냐를 본다는 말을 약간 DSR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 충분히 그렇게 그치. 오해할 만하죠. 설명을 못했거나 네.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경매로 낙찰받아서 경락대출 받는 거는 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대출했는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여전히 뭐 매매사업자로 가능하죠? 매매 사업자도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가는 거는 보통 아파트들을 많이 해줘요. 물건 겐스하는 거 그런 거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가능해요. 네. 현금 구입은 전입 의무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현금으로 하는데. 전입 의무는 대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안 받는 거니까 당연히 전입 의무 없습니다. 다주택자도 매매 사업자만 있으면 경락받는 것 기존과 다를 것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대출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출 안 나올까봐 입찰 포기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찰하셔도 되죠. 네, 입찰하셔도 됩니다. 경장님 내채 지금 대출 나왔죠? 22번째, 23번째, 24번째 주택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저보다는 주택수 훨씬 적을 거니까 그만큼 이제 사업자 대출로 하면은 주택수랑은 상관없이 소득, 대신 소득은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경장님도 대출 받을 때 조금 힘드셨거든요. 근데 대출 조건이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 조건이 끝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인 것도. 대출 조건이 이제 바뀐 단계에 이제 내 물건이랑 네. 딱 맞물리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듣는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뭐야 날짜 많이 남았는데 왜 빨리 하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에도 조금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예. 물론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계속 뭐가. 바뀌고 있어요. 네. 이런 땐 무조건 대출은 빨리 자서를 해놓고 내 거 지키고 그 다음에 뭘 하시던 다음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더 풀리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단 이 영상이 또 나가고 나면 실장님 어떻게 실장님께 문의하죠? 이런 문의들이 있을 건데 저희가 우리 실장님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연락처를 뭐 공개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우선은 지금 스트레스 디아셀 3단계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손님들도 불안하고 저희도 조금 예정 물건으로 답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낙찰 받으시면 아무래도 좀 빨리 확인해 놓고 써놓으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27일까지 낙찰권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변화가 갑자기 은행에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알아보고 대출 신청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하지만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1대1 상담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예. 마침 또 이번 주가 대출 특강이 있는 주인데 대중적으로 지금 대출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대출들을 많이 받고 계신지 이런 거를 설명드린 뒤에 또 1대1로 상담까지 해주시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나는 통화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와서 1대1로 상담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희 수업에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이은혜 실장님께서 뭐 인천지방법원에 출근을 종종 하시니까 네. 요즘 뭐 자주 가시나요? 자주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바빠서 요즘은 자주 못 가시는데 가끔 인천지방법원에서 뵈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 안 받으셔도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전문가랑 또 상담을 잘 하시고 대출이 안 나오면 당금을 못 내실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혼탁한 분위기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조금 빨리 움직이시면 네. 해결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원래 안 하던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고요. 시간과 일정 장소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아파트 기준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권리 분석의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가격 그리고 어떤 물건에 입찰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고요. 대출에 관한 사항도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특강에 오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하는 특강이 아니니까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정된 자리이긴 하지만 최대한 저가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경매시장 분위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사가 너무 살벌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다 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망했다까지 나와요. 기사 제목이 무섭습니다. 네.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다. 뭐 어. 이런 워딩을 쓰신다든지 네. 기사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과거 이제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뭐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엄청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집값을 잡을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규제를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에 딱 계약서를 썼다던가 잔금을 맞아. 받아야 되는데 뭐 대출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공급이라는 거는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예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건데 단기적인 예방책은 아니죠. 왜냐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긍정적인 거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언급을 이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대출 규제에 전월세 뚝 끊겼다라는 내용이고 불안 커지는 임대차 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실입주를 하라고 하니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매물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보증금 인상에 계약갱신권 미사용 사례 늘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겠어요? 계약갱신을 쓰려고 하면 갱신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갱신을 깰 수 있는 집주인으로서의 근거가 실입주거든요.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미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쓰지도 못하고 뭔가 쫓겨나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돌려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줄고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몰리다 보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주거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부풀려지고 전세를 어떻게 막으면 또 매매 시장이나 월세가 불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규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나한테 영향이 있을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항상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사는 앞서는 계약갱신을 못 쓰고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 거절되는 사유였고, 이 기사에는 이제 연장을 했을 때 갱신권을 안 쓰고 미룬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 근래에 계약을 새로 하시는 분들은 계약갱신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 연장으로 하시고 갱신권을 보류를 하는 거죠. 왜 보류를 하냐? 계약갱신 청구권은 5% 증액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5% 증액 한도를 쓰고 요번에 할 때는 그냥 계약 연장으로 하는 겁니다. 올라간 만큼은 다 올려주고 5% 증액분을 나중에 올리는 거죠. 왜냐면 2년 뒤를 바라봤을 때 5%가 아니라 15% 20% 올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입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장하고 또 갱신권을 쓴다는 게 기본적으로 2+2인 거잖아요. 4년 동안 또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2년 뒤에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도 전세 매물들이 더 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기사를 통해서 대충 알 것 같은데 또 네. 경매 시장 분위기는 네. 법정에 가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수강생들이랑 임장하시면서 법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전히 뭐 경매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투자자분들, 저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가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게 입찰장에 가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사람의 인원수라든지 물건을 봤을 때는 물건은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원처럼 전문가분들이 다 밀착이 돼 있고 연결돼 있는 커뮤니티가 없으신 분들은 이 대출 규제가 영향이 없을 것 같아도 후폭풍이 좀 불안해 하셔가지고 좀 입찰을 보류하거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대출이 나온다 그래도 진짜 나왔던 사례를 봐야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출 실장님께서 직접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고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대출 실행한 사례가 없더라도 그냥 가는데, 연결되는 전문가분들이 없는 분들은 그냥 불안한 거죠. 나온다 그래도 그걸 믿질 못하니까. 그래서 경매 법정 분위기는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편이었고, 며칠 전에 인천지방법원에 정말 최저가로 입찰하셨던 우리 교육생분이 계셨어요. 그냥 법원 체험 가니까 그날 마침 입찰하는 물건 중에 괜찮은 물건 그냥 하나 해가지고 넣어봤는데 그냥 덜컥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게 대출 규제가 없고 분위기가 괜찮았으면 절대로 되지 않았을, 경쟁자들이 붙었을 물건에 단독 낙찰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적어졌구나, 그래도 좀 많이 관망세로 돌아섰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물건이 많은 날을 노리면 또 이런 흘러가는 물건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그 물건이 또 뒷순번에 있었습니다. 경매 사건 순서대로 입찰 진행을 하거든요. 물건이 그날 250개가 넘었었는데 그 250개 중에 뒷순번이면은 진짜 법정에 한 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입찰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물건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물건들일수록 경쟁이 좀 낮아지는 것들도 좀 보여가지고 좀 뒷순번에 있는 걸 노려보시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조금 더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서 아, 날씨도 있죠. 법원에 가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임장 가기도 너무 힘들고. 빌라는 기본적으로 임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이 되고, 임장을 안 하면 입찰을 그냥 안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니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날 좀 풀리면 하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날씨, 빌라, 그리고 물건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봤을 때는 큰 요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합쳐지면은 굉장히 경쟁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번에 좀 사례가 하나지만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은 진짜 싸게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서 네. 부동산 분위기가 급변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급변하는 시기에 정말 큰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급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접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내가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행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가 생겼을 때,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이런 게 발생됐을 때 내가 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면 바로 입찰장에 가시면, 아니면 빠르게 투자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 내가 가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약하죠. 왜냐면 나한테 밀착되는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리치스쿨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 세무사님, 법무사님, 대출실장님, 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심으로써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또는 법무사님이나 대출실장님이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남들이 망설일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망설여서 진짜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에 입찰 포기할 때 우리는 입찰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규제 나왔을 때 사업자 대출 영향 없다고 우리는 바로 알았잖아요. 지금도 사업자 대출 망설이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도 사업자 대출 문제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경매에 입찰한다면 대출 규제가 발생되기 전보다도 싸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제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아, 뭔가 나한테 문제가 되겠구나, 나왔어야 되는 대출이 안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경험
경험을 해보니까 항상 기회라는 거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생되기보다는 좀 변동이 있을 때 기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를 돌아보면은 아파트 규제를 했을 때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을 때 빌라도 물론 규제를 받지만 비교적 가격이 낮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갔었거든요. 수요가 몰리면서. 아니면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와요. 아파트들이나 빌라들 대출 규제 받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면적, 동일한 구조인 아파트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어요. 아파트 규제를 했을 때 대체제로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미리 예상한다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놓을 수 있겠죠. 또는 낙찰을 받아놨을 수 있겠죠. 어떤 규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물건들이 올라갈지 예상이 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그 가격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규제들이 시작되는 걸 보면 저는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아파트 규제,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또 묶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발생되면 분명히 또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미리 예견해서 사면 훨씬 더 가격 차익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정규 강의 졸업생 분들도 네. 따로 이렇게 관리를 드리지만 네. 저희가 또 무료 강의 혜택이나 무료방에서도 네. 낙찰 매도 사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치스쿨의 강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강의들을 유료 상품으로 이렇게 팔아도 되지만 맛보기식으로 일반 유저분들한테도 할인가로 좀 열어드리고자 제가 단톡방을 또 만들었죠. 제목을 보면 이제 리치스쿨 무료 강의 특강 안내라고 돼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대출 이슈 있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가 채팅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950분이 들어와 계신데 채팅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면은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물어보시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공지사항처럼 안내를 드리고 있고 교육생분들이랑 임장한 것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대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낙찰 사례나 매도 사례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할 때도 가장 좋은 게 전해 아니면 전전해에 나왔던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투자하는데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봐야 낙찰받을 수 있는지 낮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생분들이 낙찰받는 사례 그리고 매도하는 것까지 보면은 이런 물건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리치스쿨에서 새로 개설되는 특강 그리고 무료 강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단톡방에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경매뿐만 아니라 뭐 NPL 여러가지 이제 차량 경매 여러가지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온라인으로 하기보다 오프라인을 지향합니다. 리치스쿨 교육장에 와서 교육도 듣고 정규 교육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여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서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